자, 이번 주 사설은 지난주에 내용을 살짝 짚은 거기 때문에 굳이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만 여러분의 정리하는 능력인데, 자, 문장 성분을 공부했으면 문장도 좋아져야지. 따로 놀지 마시고, 본인의 문장의 주술관계 한번 찾아보시고,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장 좀 제발 짧게 쓰세요. 사실은 이번 주에는 특정 친구의 글을 같이 한번 첨삭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나의 고통을 좀 같이 공감하시라고. 일단 이번 주 패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건 아는 문장인데, 자, 아는 문장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요 중간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구조상으로. 물론 이 주어 생략될 수 있고 이 주어도 생략될 수 있어. 얘는 생략하면 안 되지. 얘 생략하면 이건 절이 안 되니까. 자, 요 안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안긴 문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이 곧 뭐다?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이번 주는 절에 대해서 공부할 것. 자, 이 절들은 우리말에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절들은 나 절이에요 하고 이렇게 티를 좀 내요. 첫 번째 무슨 절이 있냐? 명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미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자, 명사절은 나 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절 표지라고 할 겁니다. 표시 아니다. 표지다. 이 명사형 절 표지, 명사절의 절 표지가 미음인 거야. 미음, 음기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미음기로 외우고 있는 그것, 이게 명사절 표지입니다. 중요한 건 명사절은 절 자체가 문장 성분의 이름이 아니야. 명사처럼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 명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을 다 할 거야.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범인, 임이 드러났다. 이러면 범인임 여기까지가 명사절입니다. 요만큼이 명사절이겠지? 여기에 이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집에 가기 전에 들러. 가기 여기가 명사절이네? 근데 전을 꾸며줬네? 이건 관형어로 쓰이는 거고요. 아, 명사가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다. 뭐 기억하면 돼? 미음기. 이게 명사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절이 있습니다. 자, 관형절의 절표지는 뭐였어? 니은 아니면 리을로 끝나겠지. 은, 리은, 는, 던, 뭐 어떻게 다 필요 없고, 니은 아니면 리을로 끝나. 근데 관형절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관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예요? 얘는 그냥 관형어예요, 관형어. 아름다운 그녀. 뭐 이런. 집에 가는 중에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수도 있고, 큰 사람, 언뜻 보면 아닌 것 같지만 크다의 니은으로 활용된 거죠. 그래서 관형절은 정말 다양하게 문장 여기저기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형절 많이 놓칩니다. 오늘의 할 일, 하다의 리을로 활용된 거. 먹을 것. 관형 사랑 헷갈리진 않겠지? 요게 관형절입니다. 네 번째, 부사절이 있습니다. 얘가 게이도록입니다. 우리가 자꾸 외웠던 게이도록.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개하고 도록은 어미가 맞는데 이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야. 그래서 얘가 이제 논란이 좀 됩니다. 자, 일단 개부터 먼저 보면 예쁘게, 뭐 환하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일단 뭐 죽도록 이러면 얘네들 전부 다 부사절이야. 그리고 부사절은 문장 성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지. 얘는 그냥 부사 없는. 이제 문제 2인데 이런 경우야.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여기서 소리가 없다, 비가 내린다. 이 문장 안에 들어왔는데, 자, 이는 접사예요. 접사기 때문에 활용형이 아니니까 얘는 서술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이상하게 접사도 아니, 어미도 아닌 놈이 서술성을 가져. 소리가 없다. 서술성이 느껴지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얘는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얘 이거 절로 인정하면 안 돼. 이가 어미가 아닌데 어떻게 절이야. 그건 원칙 위배야. 라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너무 선명하게 서울성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외적으로 이는 좀 인정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 근데 이 이가 아무데나 다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주로 이 없다라는 단어에 붙으면 없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아. 얘한테 붙으면 서술성이 느껴져. 딴 데 붙으면 안 느껴져.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없이가 있고 나중에 가치도 있는데 가치는 잘 안 쓰고, 아마 여러분이 예문으로 만나면 다 이 없이 하나일 거야. 그 외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는 순간 여러분도 어라? 이건 서술성이 없는데? 이 느낌 받을 거야. 딴 데 가서 붙으면 다 그래. 그래서 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구나. 자, 선택지에 만약에 이 문장을 주고 없다에 부사형 전성어미 이를 붙여서 부사절을 만들었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부사절로 보는 건 맞지만 어미의 활용형은 아니야. 조금 깊이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거는 어미가 아니야 라고 강조하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거의 없이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한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이 문장을 말이야. 이 소리 없이 비가 내린다. 이게 문제야. 얘보다 이게 더 문제야. 왜냐? 자, 이 문장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 관계가 되거든.
그러면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더 선명한 건 이게 있어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힌다. 원인이지? 아서 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길이 비가 와서 막힌다. 이러면 얘가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얘는 부사절인데 이게 문제예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사실 구별이 잘 안 돼. 그냥 의미가 거의 같은 의미거든. 그래서 이거 구분법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내면 안 돼. 왜냐면 이걸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니네 이거 학교 시험 볼 때 선생님들한테 미리 혹시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지금 천재교과서 쓰는 신반포 경원은 2학기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용강하고 세화는 1학기죠. 자, 이 친구들은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문장의 짜임 할 때 선생님 저 진짜 헷갈려 죽겠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부사절 하는 문장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법이 있어요. 이 질문을 나중에 일부러 내가 시험 때 막 하라 그럴 거야. 이건 선생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거나 혹은 방비효과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문제는 내지 마세요 라고 사실은 선행 작업하는 건데 내면 안 돼. 그리고 왜냐면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야 이거 없다고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부사절하는 문장 이거 없다고 하자 이러고 있고 야 이는 무조건 이거 절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해. 통상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술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품겨 있으면 아는 문장으로 보고요. 주술 이러면 이어진 문장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주어 생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주어가 생략돼서 마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학교 내신 갈 때 되게 유연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부사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용절이 있습니다. 자, 인용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절의 절표지는 큰 따옴표 라고입니다. 간접 인용절의 절표지는 뭡니다. 자, 구분해서 잘 외우셔야 돼요. 그녀가 내게 자, 큰 따옴표 들어오면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너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말해. 이게 직접 인용절이야.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자, 이거 간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내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바로 이 부분. 큰 따옴표 라고. 여기서는 고. 요렇게가 절 표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히 더 알아두는 게 그럼 라고와 고는 뭘까? 정체가 어미 아닙니다. 예, 부사격 조사입니다.
조사입니다. 조사. 연결음이 아닙니다. 그럼 인용절은 어디까지야? 요만큼이 인용절이야. 요만큼이 인용절이야. 그럼 인용절은 문장 성분이 뭐가 되겠어? 얘는 부사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왜? 라고 하고 고가 부사격 조사니까 뭐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네. 이런 문장이 있네. 철수가 빨리 집에 가! 라고 말했다. 자, 이거 간접인용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간접으로 바꾸면. 아, 철수가. 응, 응. 얘는 그냥 들어오겠지. 지시어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말했다. 자, 이거 보고서 헤매는 친구 있을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직접 인용절은요, 큰 따옴표에 라고 있잖아요. 근데 간접 인용절에 라고 여기 또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 라는 가에 딸려 있는 애지. 가가 어간이고 라가 어미지. 그 뒤에 부사격 조사 고가 붙은 거야. 라고가 아니라고. 이런 거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고와 라고는 부사격 조사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서술형을 내는 학교 같으면 서술형 안 내는 학교는 뭐 상관이 없는데 직접 인용절을 주고 간접 인용절로 바꾸라고 한다든가 간접 인용절을 주고 직접 인용절로 바꾸라고 한다든가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지시어가 바뀌어야 돼. 직접과 간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직접으로 가는 순간 이거 큰 따옴표. 이거 작은 따옴표 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직접은 2개짜리 큰 따옴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인용절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네. 서술절이 남았네. 자, 서술절은 이미 우리가 맛보기를 했단 말이야. 맛보기를 했는데 서술절은 얘는 유일하게 절 중에 절 표지가 없습니다. 나 절이야 라고 따로 하는 표지가 없어. 서울은 인구가 많다. 여인은 머리가 좋다. 자, 서술절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서술 하나에 주어가 2개 나오는 게 서술절의 특징이라 그랬죠. 좋다, 머리가 영희는. 서울은 많다만 놓고 보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서울은 많아? 뭐가 많은데? 인구가 많아. 그래서 절 전체가 작동을 해야 제대로 된 서술어가 된다. 대신 서술어가 얘는 하나 나오네. 하나에 2개짜리가 나오네. 자, 서술절은 처음에만 조금 안 와닿지 보기 시작하면 거의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학교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니네한테 서술절에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일단 서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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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번째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 딱 주면 여러분은 보호가 있는 문장을 또 서술절로 착각. 이 고전적인 수법을 그렇게 얘기해줘도 왜 빠지는? 과연 다음 주에 여러분은 피해 갈 것인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도 틀림없이 반드시 누군가는 틀릴 거잖아. 집중합시다. 서술절은 절 표지가 없어요.
주어의 상태를 뜻하는 문장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승희, 이거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7번? 아니야? 자, 형배와 병구는 사이가 안 좋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열심히 했어. 와는 무슨 조사? 접속조사. 형배하고 병구는 대등한 관계야. 그 다음에 사이가 안 좋은 건 나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견문장이지. 형배하고 병구 때문에 견문장이 된 게 아니고 얘는 못 나눠. 이게 문제죠. 사이가 안 좋다. 뭐야? 서술절이지. 서술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얘는 못 나누지. 응, 응. 왜냐면 사이 안 좋은 걸 나눌 수 없잖아. 형배는 사이가 안 좋다. 대상이 존재해야 돼. 자, 여러분이 서술절을 이해하면 분석이 안 되던 문장들이 분석이 될 수 있어. 나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의존명사 있잖아. 뒤에 가 붙잖아. 의존명사 뒤에 이렇게 주격조사 붙는 경우가 많다? 이거 뭐겠어? 서술절이야. 나 수가 없어. 대신 얘는 의존명사니까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지. 얘는 관형절이지. 그 앞에 이제 뭔가 주어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없어. 성립 안 되지. 나 뭐가 없는데. 수가 없어. 이게 서술절이고. 이 서술절에 이 수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형절이 붙어. 이해되죠? 하나만 보고, 이제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누구 사라지신 분도 없지? 자, 우리가 이걸 보네요. 난자이가 좋아 올린 작은 공. 줄여서 보통 난소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얘는 워낙 이제 고전이 돼가지고 이거 밈도 되게 많지. 누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식으로 많이 갖다 쓰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 일으켰을 때 제일 처음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 그다음에 이건 이제 패러디에서 좀 안 좋게 쓰는 말들도 꽤 있죠. 제일 유명한 게 메쏘공이 있잖아. 메시가 쏘아 올린 축구공. 뭔지 몰라?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 올라가서 메시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걸 하늘로 차올려 버렸죠. 그래서 우승을 못하고 우승이 날아갔죠. 아마 메시 축구 인생의 최고의 흑역사일 거야. 거기다가 우리 네티즌들이 붙여준 거야. 메시 50. 야구 선수한테는 붙으면 좋은 겁니다. 홈런이니까.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이 소설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소설 중에 예전에 밀레니엄 뭐 기념으로 이거 하는데 압도적으로 1위를 한 소설입니다. 지난 100년간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는 소설이고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팔리기도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다 판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팔리고 있으니까 150만 부 정도가 팔렸다 그러고요. 소설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여러분 책 샀을 때 이렇게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 되게 오래전에 사서 이게 한 35년 전쯤에 산 것 같은데, 이 책의 초판이 1978년에 나왔고요. 이건 78년 겁니다. 책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초판 몇 년, 그 다음에 몇 쇄, 몇 쇄. 이런 거 읽어본 적 있니? 그 몇 쇄가 뭐냐면, 한 번 책을 찍으면 한 번에 뭐 100만 부 찍는 게 아니야. 뭐 10,000권, 몇천 권 이렇게 찍는다고. 다 팔리면 또 찍고. 그래서 쇄가 많을수록 잘 팔려서 많이 찍은 거네. 우리 문학 유일무이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00쇄를 돌파했. 300쇄를 넘은 책은 이 책이 유일해요. 내가 그 300쇄 돌파했다는 얘기를 한 2년 전쯤에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 이상이겠네.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얘는 왜 이렇게 최고로 꼽지? 1960년대, 70년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이거 혹시 전문 다 읽은 친구 있니? 얘는 12편의 연작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 12편을 지금 묶어놓은 책이 이 책이고, 그래서 난소공은 두 개의 제목이야. 12편 중에 5번째 작품의 제목이 난소공이고, 얘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소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혹시 다 읽은 친구 없어? 아무도 없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기 전에 읽어보면 좋고요. 혹시 못 읽어보고 대학생이 되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면.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책인데 안 읽어보면 좀 그렇지? 근데 읽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이제 상당수의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기분이 너무 나빠요. 우울해요. 대체로는 좀 우울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슬프다 이 느낌은 아니야. 기분이 아주 더러워. 얘 읽고 나면. 1970년대 어떤 소외된 난장이 가족의 이야기인데 76년부터 2년간 이렇게 파편적으로 연작이 돼서요. 이 12편은 전부 다 제목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난장이가 겹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서술 시점도 달라. 자, 오늘 것도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난소공 파트 안에서만 서술자가 2번 바뀐 거 발견했어? 이런 소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서술자가 3명입니다. 제일 앞엔 첫째 영호의 시각에서, 중간 부분은 첫째가 영수의 시각에서, 그 다음 영호의 시각에서, 마지막엔 딸인 영희의 시각에서 서술자가 바뀝니다. 이 12편이 그리고 서술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다 다른 얘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선문답한 것 같이. 근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그때 뭔가가 딱 묵직하게 와닿을 거야. 아, 이렇게 한 편의 얘기. 기분이 되게 먹먹하다라는 느낌? 슬프다 이거보다 먹먹하다?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자, 이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난장이 가족이 있어. 엄마가 있고. 자, 여기서 난장이는 지금의 맞춤법 체계에서는 틀렸지? 장이와 쟁이 구별 알아? 언제 쟁이를 써? 그것과 관련된 속성. 심술쟁이, 욕심쟁이. 그걸로 기억하면 돼. 심술쟁이.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장이를 쓰죠. 미장이, 대장장이, 옹기장이.
그럼 난쟁이는 속성이니까 쟁이라고 써야 돼. 그런데 이 소설을 발표할 때 조세희 작가가 난장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 소설이 나올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장이와 쟁이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작품에 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한대. 오리지널 제목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오리지널로 실차니 학생들의 맞춤법 착각할까봐 걱정되고, 바꿔서 실차니 원제를 훼손하는 것 같아서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소설 중에 수능에 2번 나온 작품은 얘가 유일해요. 얘는 수능에 2번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번은 또 특이하게, 하필이면 수능 2달 전에 조세희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세희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국어 너무 어렵다. 내 작품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나 빵점 받을 거다. 나도 못 풀겠다. 이랬는데 하필 그해 나왔어. 물론 이분의 얘기는 국어교육의 특징을 모르고 하신 얘기예요. 국어교육은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규칙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알아두시고, 자, 이 가족한테는 큰애가 영수, 둘째가 영호, 셋째가 영희. 3남매가 있지? 어디에 사냐? 낙원구 행복동에 사. 이들의 삶은 행복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낙원도 아닌데, 보겠어? 반어적 표현이겠네. 난장의 가정의 비극성을 더 부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반어적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천국 아니면 지옥, 부자 아니면 가난. 그래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반대로 대비돼. 그래서 마을도 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2층은, 이쪽은 각종 2, 3층 양옥집. 양옥집이 있는 부촌이야. 여기는 굉장히 높은 벽돌 공장이 있어. 공장도 하필이면 수많은 공장 중에 벽돌이야. 벽돌의 느낌이 뭐야? 크고 단단하고 무겁고 담도 되게 높아. 그래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담, 이런 걸 상징하는데 거의 빈민촌이야. 그래서 이쪽 동네 애들은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이쪽 애들은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 이쪽 동네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이쪽에는 풀 냄새가 나.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주제를 좀 부각하기 위한 방법인데, 당연히 난장의 가족은 이쪽에 사네. 그 다음에 하필이면 주인공네 가족이 난장이네. 신체적 어떤 결함, 결핍을 가진 존재.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결핍을 다 가진 존재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도시화 산업화 진행되면서 도시 재개발 산업을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서울 한복판에서부터 할 거야. 여기에 이때는 중심이 한강이 아니라 청계천. 청계천 진짜 천이었어. 거기에 막 움막집, 판잣집 너덜너덜 있고 청계천에서 사람들 빨래하고 여기부터 정비를 했겠지? 여길 밀어내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일단 철거하고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살던 사람들한테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요거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 때 뭐를 주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 주면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원래 있던 판잣집하고 아파트하고 가격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받았지만 그냥 아파트랑 바꿔주는 게 아니야. 차액의 돈을 내가 지불해야 돼. 근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다수가. 그래서 입주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오냐?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들어오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부추기냐? 중간에 부동산들이 붙겠지. 여기 이거 사두면 여기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오를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정작 여기 살던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이게 재개발의 역설이야. 재개발은 도시를 재생하고 그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드는 건데 정작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밀려납니다. 조금 지나면 이쪽에도 재개발이 들어오겠네? 또 밀려나겠네? 또 밀려나겠네? 이래서 형성된 게 이제 수도권이지.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가, 이래서 생긴 도시가 성남, 부천, 부평 뭐 이런 도시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여기에 재개발이 돼서 오늘 이 사건에는 철거 개고장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요새는 이제 100% 동의하지 않으면 재개발 못해요. 이것도 근데 법이 좀 바뀌었나? 그래서 알박기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한가운데 땅 한 평 사놓고는 나 재개발에 동의 안 해. 그럼 이 사람한테 막 값을 올려줘야 돼. 뭐 이런 폐해도 있는데 무조건 철거하고 나가야 돼. 철거가 되게 되겠네. 지불할 능력은 없어. 그래서 이 가족들이 철거를 당하고 동네를 뜨게 되는 이야기죠. 이 와중에 난장이 아버지는 당연히 정상적인 직장을 가졌을 리는 없고, 미장공도 하고 도배도 하고 칼도 갈고 그다음 무슨 수도 같은 것도 고치고 온갖 일을 다 해. 그래서 이거 1편에는 보면 1편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얘기인데 1편은 되게 선문답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인데 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러 가서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하나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하나아이는 얼굴이 까매. 누가 얼굴을 닦을까?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져. 자, 누가 닦을까? 어? 깨끗한 아이. 왜? 더러운 아이를 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고 얘는 닦고, 더러운 아이는 안 닦겠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꼽추하고 안징뱅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난장이 가족을 조금 상징적으로 살짝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해 학생들한테. 자, 굴뚝 청소를 하고 두 아이가 나왔어. 하나이는 얼굴이 까맣고 하나이는 얼굴이 하얘. 누가 얼굴을 닦을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똑같은 질문이야.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 선생님의 대답은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러고 얘기를 끝내. 되게 묘하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누구는 얼굴이 하얄 수 있을까? 누구는 까말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메비우스의 띠인데, 자, 이 선생님이 잘리는 이유가 학교를 잘리는 거야. 수학 선생님인데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안 좋았어. 선생님은 되게 좋은 선생님인데 잘 가르치고 사실 그의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잘려. 이 선생님의 아이들이 수학을 못 본 건 학생의 책임일까? 선생님의 책임일까? 누구 책임이야? 응? 자, 한준아,
오늘 플러스 걸렸는데 한준이가 플러스 걸린 건 한준이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아, 내 책임 없어? 내가 더럽게 못 가르쳐서 네가 점수를 못 받은 건 아니야? 모르겠어. 이렇게 선문답 같은 걸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는 난장이가 이 부촌 이 옆에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칼 갈면서 근데 일을 되게 성실하게 잘해. 여기 이때가 우리나라 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물이 안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업자들이 와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 우물도 파고 뭐도 바꿔야 되고 돈을 벌지. 근데 난장이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신혜라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주인공인 또 단편도 하나 있어. 그거 필요 없고 수도를 좀 낮게 달면 됩니다. 내가 좀 손보면 물 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정말로 해줘. 그래서 진짜 물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난장이가 그 업자들한테 무지장 두들겨 맞아요. 거의 무자비하게. 왜 네가 남의 동네 와서 초를 치냐. 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자,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다섯 번째 얘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네. 자, 이때 이 한 명이 더 등장하지. 인물은 알아야 되니까. 이 부촌에서 입주 과외를 하고 있는 과외 선생님, 지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지섭이가 난장이하고 되게 잘 지내요. 지섭이는 대학생은 아니고요. A대학 법학과 4년 퇴학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A대학은 그냥 서울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퇴학됐는지는 안 나와. 아마도 운동하다가 잘렸을 것 같아. 그래서 노동자나 이런 소외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난장이를 맨날 안타까워하면서 지섭이는 맨날 무슨 책을 읽냐? 1만 년 후의 세계. 읽는 책이. 책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책 제목이 1만 년 후의 세계야. 자, 1만 년 후의 세계는 와, 안 와? 안 와. 우리 1년 뒤도 모르잖아. 근데 1만 년 뒤에 뭔 세상이 오는지 무슨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난장이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니. 그래서 계속 그 소설을 보는데 누굴 가르치냐? 이 부촌에서 윤호라는 아이를 가르쳐. 윤호는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엄청 잘 나가는 대기업 뭐 이런 소송만 봐주는 변호사예요. 윤호는 근데 법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너는 A대 사회과학 계열을 진학해야 돼. 근데 윤호의 관심사는 역사거든. 나는 B대학에 사학과를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막 철사로 막 때려. 그리고 비싼 선생님. 근데 얘가 봤더니 이 자식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 잘라버리는 거야. 자르고 얘한테 굉장히 비싼 초고액 과외 선생님들을 막 붙여줘요. 그래서 이 윤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어. 12편 중.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이 부잣집 아이들의 회폐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이 나와요. 막 마약하고, 그다음에 무슨 환락 파티 같은 거 하고, 이상한 동영상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호는 지섭의 영향을 받아서 난장이 가족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윤호 뭐 생각 과정도 좀 나오고, 어쨌든 이 과정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네. 자, 마지막 서술자인 영희가 어떻게 하냐? 이 마을의 모든 입주권을 검은 승용차를 탄 한 사람이 다 사갔단 말이야. 영희가 이 사람을 따라가죠. 영희는 되게 여기서 여리고 예쁜 애로 나와요. 아마 고등학생쯤 될 것 같고요. 이 남자는 영희가 예뻐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러고 데려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시키면서 영희한테 프로포폴름을 마취시킨 다음에 영희의 순결을 뺐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는 아파트에는 되게 부잣집 아들이야, 젊은 애가. 얘가 사는 아파트에 영희가 계속 있다가 어느 날 틈을 타가지고 본인한테 줬던 마약을 이 남자한테 마비시킨 다음에 금고를 열어서 본인 집에 아파트 입주권과 돈을 찾아서 돌아오지. 이건 우리 집이야. 이런 마음. 자, 그 사이에 난장이 아빠는 집이 헐릴 수밖에 없었고 이 굴뚝
벽돌 공장의 굴뚝위에서 달을 향해서 나는 달나라에 올라가서 천문대에 가겠다. 자, 이 소설에는 되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섭도 그렇고 난장이도 그렇고 달나라 가겠다는 얘기를 해. 자, 달나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래서 난장이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는 거야. 뭐 그 얘기. 여기서 비행기를 날리다가 떨어져 죽고 영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영수는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학원 안 다니고 1등 하는 애야. 바로 이 옆집에 명이라는 애가 사는데 둘이 단짝 친구고 둘이 좋아하는 사이야. 근데 당연히 명이 집도 빈민촌이니까 가난하죠. 명이가 먼저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만두면서 영수한테 부탁합니다. 너는 끝까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걘 진짜 똑똑한 애였거든. 그리고 명이는 나가서 다방에 갔다가 다방 종업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골프장 캐디를 하다가 그리고 버스 안내양, 옛날에 버스 안내양 있던 사실 아세요? 옛날에는 돈을 내야 되니까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버스가 문이 하나밖에 없어. 옛날엔 버스도 많지 않으니까 출근 때는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이 타. 그럼 안내양이 막 억지로 밀어넣고 본인은 문에 매달려서 가는 거야. 그리고 현금 내면 현금 거슬러 주고 토큰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야. 대신 현금을 다루니까 회사에 돌아가면 야, 너 혹시 현금 어디다 숨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몸수색 당하고 힘없는 다 여자들이었으니까 뭐 성추행, 성희롱, 그러니까 인권의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인권 유린당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에서 안내양이 싹 없어지지. 하루아침에 서울 시내에서만 몇만 명의 젊은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야.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어디 가요? 유흥가로 많이 빠집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공장이나. 공장 가서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걸 주제로 다룬 소설이나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명희는 여기서 인권 유린을 다니다가 나중에 자살합니다. 돈 얼만가 24,000원인가 남기고 자살을 하고요. 어쨌든 영수도 결국은 끝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지 그만두고 공장으로. 동생인 영호도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공장으로. 영희는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떨어져 죽었네.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왔지. 자, 니네가 미리 읽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 돌아와서 아주머니라고 한 신의 아주머니가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난장이가 수도 고쳐주고 칼 갈아주고 했던 이 부촌에 있는 어떤 아줌마야. 되게 마음이 여린. 그 집에 가서 영희가 깨어나면서 그게 5번째 에피소드 난소공의 이야기가 거기까지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온 에피소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얘네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어딜 가냐? 성남으로 갑니다. 지금의 성남시, 구성남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 말고. 구성남의 개발이 서울에서 재개발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꼬셨어요. 야, 여기 가면 땅 되게 싸게 줄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건 다른 소설 나중에 볼 때 한번 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요. 지금의 성남시 개발할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빈민 폭동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민주운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있고요. 여기에 은강이라는 기업이 있죠. 은강이라는 기업이 도시 전체를 차지합니다. 저건 삼성일 수도 있고 현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도시를 다 차지하고 했는데 그 모델이 지금의 인천시입니다. 인천에 보면 제철 공장도 있고 공장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남에 마지막에 얘네들이 가서 일하는 공단이 있어요. 이 공단은 어디가 배경이냐? 성남시 상대원동에 여기 공단이 조성돼 있어. 여기가 실제 모티프.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공장 가서 셋이서 다 은강 공장에서 일을 해.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존밖에 할 수 없어. 그것도 생존도 간신히. 그리고 회사는 맨날 뭐라 그러냐? 너무너무 힘들어. 니네 야근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망할 것 같아. 문 닫을지 몰라.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이상하게 회사는 점점 커져. 쉬는 시간도 점점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고 근무 시간은 늘리고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영수가 똑똑한 애잖아. 그 책임자랑 면담을 요청하고 일종의 노동조합 비슷하게 노동운동 같은 걸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섭이가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래요. 당연히 사용자가 영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오히려 잘리거나 와해되거나 고발되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영수가 선택한 게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은강그룹의 회장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은강 빌딩에 찾아가서 빌딩에서 나오는 회장을 칼로 찔러 죽여요. 살인하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건 회장이 아니라 회장의 동생이 회장하고 똑같이 생겨서 회장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12번째 에피소드는 이 회장의 아들 시점이야. 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 2세 금수저겠지? 이 시점에서 재판 과정을 나옵니다. 영수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공원들은 당연히 슬퍼할 거고 지섭이가 와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죽일 생각이었다. 이렇게 죄를 감추거나 하지도 않아. 그래서 마지막 재판정에서 영수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난장이 가족의 되게 비극적인 삶이야. 가족 전체가. 그래서 보면 되게 우울하고 기분 나쁠 거야. 이런 소설을 1960년대, 70년대 우리 노동자들 도시 빈민층의 삶이 이랬던 거야. 근데 이런 걸 다루는 건지 싫어하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든가. 그래서 이 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금서였고요. 이 책 읽으면 되게 불온서적 취급을 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뭐 물론 사람들은 계속 읽었지. 지금은 이제 완전 이 책은 언제 또 화제가 됐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됐을 때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국어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돼. 왜냐? 국어교과서에 아주 몹쓸 작품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가 이 난소공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거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거 삭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황순원 작가의 학 뭐 이런 것도 없애야 되고 뭐 그런 얘기. 근데 얘는 지금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언급할 수 없고요. 자, 이 소설은 지금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부자를 뜻하는, 가난을 뜻하는, 지옥을 뜻하는, 천국을 뜻하는, 천국, 지옥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자, 이 소설은 조세희 작가가요. 본인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시절에 신춘문예에 등단을 해요. 그러니까 글 되게 잘 쓰는 분인 거야. 그런데 전업작가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일단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를 잡지사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잡지사에서 일하다가 이때가 산업화 도시화 재개발이 되게 많던 시절이니까 재개발 현장에 취재를 나갔는데 이때 본인이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다 폐허가 된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 불도저가 와가지고 거기를 밀어버리는.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에 신문 한 줄도 나지 않고 그래서 그 폭력적인 현장을 보고 본인이 충격을 받아서 바로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사서 그 노트에다가 쓴 게
이 난소공이 됐대요. 그래서 이 소설의 두 번째 특징이 문장을 잠깐 보면요. 문장 잘 못 쓰는 친구들은 배워야 돼. 우리나라 소설의 교본 같은 작품이에요.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난소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필사해 봅니다. 작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앞부분만 읽어보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우리 지난주 읽은 소설하고 좀 달라. 느껴져? 간결체 썼죠. 아주 선명하게 전달.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문체에 표본 같은 글이야. 그래서 젊은 그 소설가 꿈꾸는 사람들은 이거 습작해본대. 그대로 써본대. 내가 니들 신문 요약도 가끔 가다가 다른 친구 글 껴주면서 그대로 좀 따라 써봐. 내가 되게 답답함을 시키는 건데 그거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어떻게 내 친구 걸 써? 아니야. 습관적으로 글이 안 되는 분들은 남의 거 써보면요. 거기서 느낌이라는 게 있어. 언어는 감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이 느낌, 이 방식 대신 하나는 모르고 몇 개 써보면 돼. 이거 이상한 방식 아니야. 예전에 내가 우리 딸 대학 보낼 때도 우리 애가 논술로 갔거든. 시험 직전에 내가 모범 답안 써주고 너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봐. 이 느낌을 네가 이해하자. 막판에 그거 몇 번 시켜서 보내서 얘가 본 모든 시험은 다 붙었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 방식이다. 이 사람 글 되게 괜찮아. 여기에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난소공하면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해.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아.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해. 니는 아직 그 삶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되게 단순 명료하면서도 되게 강렬한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 뒤에 이 소설의 또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죠. 뒤에 항의하는 부분에서 요거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법이 항상 공평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도 왠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세희 작가는 이 작품으로 뭐 일단 그 다음에 바로 동인문학상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내부의 문학상 중에 제일 권위가 높고 인정받는 게 동인문학상. 그리고 이제 완전 사회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분은 이러다가 80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소외된 공간이 어디냐면 이분이 어디 취재를 갔냐면 여전히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탄광촌을 간 거야. 지금은 우리가 석탄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연탄을 쓰다 보니까 석탄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겨울만 되면 탄광에 사고 난 얘기가 맨날 뉴스에 나왔어. 어디 탄광이 매몰되고 광부들이 어떻게 되고 대표적인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 폐도 손상되고. 가서 이렇게 사고 현장을 쫓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기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분이 뭐 하냐? 사진가를 해. 누군가 한 명쯤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진사가 돼서 그걸 사진으로 기록을 다 남겼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니 2022년에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날이 또 절묘하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 뭐 그래서 나도 그때 뉴스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분을 뵌 적이 한 번 있어요. 소주도 한 잔 이렇게 한 잔 받았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글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게 자기는 싫다고, 너무 슬프다. 언젠가 내 책이 안 읽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 글을 읽고 아무도 무슨 말인지 공감할 수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게 78년에 나온 책이니까 40여 년이 지나가는데 지금도 누군가는 공감하고 있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자, 이 소설의 배경이 된 데가 성남시 상대원동입니다. 여기 공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단에 있는 기업 중에 제일 유명한 기업이 SPC 그룹. 아시죠? SPC. 니네한테 익숙한 기업인데,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삼립, 샤니. 무슨 일 있었어? 불과 2달 전에도 노동자 한 명 또 죽었지. 기계에 끼어서. 2년 전에도 손 잘렸고, 그 전에도 사람이 죽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누구 죽었다고 나오잖아. 지금도 상대원동은 노동 착취로 악명이 굉장히 높은 동네. 개선이 안 되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여기 한번 갔었지? 그랬더니 이제 근로시간 지켜라 그랬더니 뭐 바로 근로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해결되나? 바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몇 주 전 누구 죽었다는 기사 하나 나왔더라고. 지금도 2026년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간결체 문장을 사용했고 되게 동화적입니다. 일단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 굴뚝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무슨 달나라를 가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도시 빈민을 희화화했다. 오히려 빈민들의 슬픔을 네가 너무 안일하게 본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을 꽤 많이 받았어. 누구한테 주로 받았냐면 그것도 진보 쪽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이건 어떻게 얕은 수인 것 같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는 고전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신문기사 르뽀처럼 그렇게 썼다면 얘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줬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 감정을 억누르고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갔으면 훨씬 많은 독자들이 읽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새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비판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소설이네.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아픔을 가장 리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반드시 지문 다 읽으시고. 엄청 중요한 작품이야. 수능에 2번 나온 유일한, 3번 나와도 안 이상합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수능도 사회 경향을 반영합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 보고 집에 가서 지문 읽어보시고, 오늘은 니네 다음 주 책 알지? 준비했지? 이 표정들은 뭐지? 소담아, 다음 주 책 준비했어, 안 했어? 이거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류작이 있어요. 제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책들이 있어. 작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작가, 출판사는 아마 바뀌었을 거야. 작가가 김상준 작가라는 거,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제일 낫습니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제목이 있다. 그거 현혹되면 안 돼. 상대적으로 이게 니네가 읽기는 즐겁게 그리스 신화에 읽긴 읽었냐? 여러분 보니까 네, 여러분의 무식함을 조금이라도 좀 사하고자
그래도 이 다음에 지성인이 됐는데 그리스 신화 정도는 알고 가야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적어보고 오늘은 문화 얘기를 살짝 해볼 거야. 예고한 점. 이건 지난주랑 달리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